우리는 암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조기 발견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유독 이 암 앞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아낍니다. 통계가 너무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폐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고 있어도 몸은 좀처럼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숨참, 흉통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소세포 폐암, 의료진조차 가장 두려워하던 이 암은 빠른 성장과 전이로 오랫동안 불치에 가까운 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폐암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폐암이 유독 무서운 이유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발견이 너무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 먼저 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는 다릅니다.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고 있어도 몸은 쉽게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암이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고 주변 조직을 누르거나 기관지를 막기 시작해야 비로소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신호가 바로 기침, 숨참, 흉통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폐암 환자의 상당수는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3기나 4기로 진단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치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고 완치를 목표로 한 접근도 쉽지 않아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초기 증상들이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기침은 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숨이 찬 것은 나이 탓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폐암은 우리 일상 속 흔한 증상들 뒤에 숨어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구조, 이것이 폐암을 유독 위험한 암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발견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폐암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잔인하게 진행되는 암, 바로 소세포 폐암입니다. 폐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진이 가장 경계해온 암이 있습니다. 바로 소세포 폐암입니다. 이 암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소세포 폐암은 이름 그대로 세포 크기가 작고 분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암세포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을 만큼 진행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 빠른 속도는 곧 전이로 이어집니다. 뇌, 간, 뼈 같은 주요 장기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진단 당시 이미 다발성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발견되는 순간부터 전신 질환에 가깝다고 표현되곤 했습니다. 국소적인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소세포 폐암은 수술이 의미 없는 암, 치료는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라는 잔인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치료를 해도 암은 금세 다시 자라났고 항암 치료에 반응하더라도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던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진행을 늦추는 것,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세포 폐암은 오랫동안 의학의 한계를 상징하는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폐암 치료의 흐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세포 폐암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유는 암 자체의 공격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폐암 치료의 중심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확실한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치료는 종종 몸 전체에 큰 부담을 남겼습니다. 심한 피로, 식욕 저하, 감염 위험 증가는 환자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치료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내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하던 암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치료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암 치료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치를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시간을 벌 수 있는가가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학계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암을 무조건 공격해야만 할까? 몸의 다른 시스템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폐암 치료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의 대상이 암세포 하나하나에서 우리 몸 전체의 반응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치료법의 추가가 아니라 폐암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전환점의 핵심, 면역을 깨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위협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침입자를 발견하면 즉각 반응해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암은 이 감시망을 피해 몸속에서 자라납니다. 암세포는 처음부터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생겨났기 때문에 면역에게 쉽게 들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며 스스로를 숨깁니다. 이 때문에 면역은 암을 보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암은 이렇게 면역의 눈을 속이며 조용히 자라나왔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치료 전략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암을 직접 제거하는 대신 면역이 다시 암을 인식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을 억누르던 암세포의 방어막을 해제하면 잠들어 있던 면역세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몸속에 이미 존재하던 전투력을 다시 꺼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치료 전략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암의 성장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더라도 속도를 늦추고 진행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거나 병의 진행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수치의 개선을 넘어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치료 일정에만 매여 있던 삶에서 다시 일상을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선택, 수술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폐암 치료에서 수술은 일부 환자에게만
허락된 선택이었습니다. 암이 폐 안에 국한되어 있고 전이가 없을 때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세포 폐암의 경우 수술은 애초에 치료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단 시점에 이미 암이 전신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치료 전략의 변화는 이 기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면역을 활용한 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가 줄고 암의 활동성이 낮아지면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이 치료의 끝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그 말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종양이 충분히 줄어들고 전이 병변이 통제되면 의료진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환자와 가족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병을 늦추는 치료가 아니라 암을 몸에서 제거하는 치료를 다시 꿈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치료 목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로의 이동, 폐암 치료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수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특성, 전신 상태, 치료 반응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수술이 다시 선택지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폐암 치료에서 매우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폐암 치료는 더 이상 정해진 길 하나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과거의 폐암 치료는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을 따랐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병기에 맞는 표준 치료가 적용됐고, 환자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폐암 치료의 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암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방향입니다. 같은 폐암이라도 암세포의 성질은 서로 다르고 환자의 몸 상태 역시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어떤 환자는 같은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 개인 맞춤 치료가 시작됩니다. 최근의 치료 전략은 무작정 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를 선별해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함께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환자의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치료를 견디는 대상이 아니라 치료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의료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부작용 역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화된 접근은 폐암 치료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폐암은 더 이상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되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마다 다른 경로, 다른 속도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폐암 치료의 흐름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던 병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여러 길을 고민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자동으로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이 넓어졌다는 것과 모든 환자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폐암 치료에서 시점은 곧 기회입니다. 암이 어느 단계에서 발견되는지, 어떤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지가 이후의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숨이 예전보다 쉽게 차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흡연력이나 직업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폐암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치료는 길고 결정은 어렵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과거처럼 처음부터 포기해야 할 이유는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폐암은 여전히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폐암은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이 닫혀있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의 목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선택지는 분명히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연명에 머물던 치료가 이제는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과 현명한 치료 선택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는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폐암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